반갑습니다. 삼명통의 해독 이익은 논 음양 생사에 관한 내용으로서 이번에는 간목에 관한 음양 생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을 보면 간혹 십간의 음양에 대해 강유와 생사의 구분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 설명이 그러한가 그렇지 않은가? 이에 대한 답은 십간은 오양과 오음으로 양은 강하고 음은 부드럽다. 여기에 이르기를 음양은 음과 양으로 나누어져 번갈아 강하게 되고 다시 또 부드럽게 되고 이렇게 운용된다 하였다. 태극을 가지고 생각하면은 쉽죠. 양이 강하면은 음이 약해지고 음이 강하면은 양이 약해지고 양이 강한 부분, 음이 강한 부분. 그러면은 음은 약해지고 또 양이 약해지고 이렇게 계속 운용이 되는 거죠. 끊임없이 윤회를 하게 되는 거죠. 낮이 있으면은 밤이 있고 낮에는 양이 강하게 되는 것이고 밤에는 음이 강하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하나의 원의 궤도를 이루어서 운용되는 것이 결국 음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음양의 고저에 의해서 만물이 변하게 되어서 생하게 되고 사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봄에 만물이 태어났다가 가을이 되면은 쌀지기에 의해서 겨울에 사하게 되는 그리고 기운이 뿌리에 되돌아가게 되는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생과 사로 나눈 것은 가령 어미가 자식을 생하고 난 후 자식이 성장하면 어미는 늙어서 사망하게 되는 것과 같은 이러한 이치가 되는 것이다. 자연의 이치가 그러한 것이다. 결국 이 말도 결국은 조금 전에 태극을 비유해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결국엔 음양이 한번 해전하게 되면은 늙어서 사망하게 되는 그리고 새로운 것이 발생하는 새로운 하루가 발생하는 이러한 것이 자연의 이치이다. 그러한 것이죠. 후에서 말한 양이 생하면 음이 사하고 양이 사하면 음이 생하여 곧 순환, 역순의 변화가 나타난다 한 것이 이것이다. 양이 강해지면은 음이 약해져서 결국 소멸되고 음이 강하면은 양이 약해져서 또한 양이 거의 소멸되는 우리 인간의 시각으로서는 사하고 생하는 그러한 것으로 보이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양이 강해졌다고 해서 음이 완전하게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음이 강해졌다고 해서 양이 완전하게 소멸되는 것 또한 아닙니다. 여기서 양이 사한단 말은 결국 양이 잠복되어 있는 완전하게 없어진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음이 사한 것도 마찬가지로 음이 완전하게 소멸되어 없어진 것이 아니고 저장되어 잠복되어 있는 그러한 현상이 우리가 실제 겪고 있는 자연의 이치가 되고 또한 조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윤회가 가능한 것입니다. 어미가 늙어서 사망하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결국 그러면은 자식이 성장하게 되는 거죠. 부모와 자식의 두 개의 관계에서는 결국 이 또한 윤회하는 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것이 음양의 이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간목에 관한 음양 생사를 설명한 글입니다. 간목은 십간의 맨 처음으로 사계절을 주재하고 만물의 생육이 된다. 천에 있어서 내, 용이 되고 지에 있어서는 대들보, 용마루가 된다. 기운으로서는 내와 용이 되고 물질로서는 대들보와 용마루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대들보와 용마루는 살아있는 나무가 아니고 죽은 나무가 되죠. 결국 이 말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바로 기에 관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물질의 질이 아니고 기운의 기가 된다는 것이죠. 인간으로 말하면은 영혼이 되는 거죠. 이러한 것이 바로 양목이라고 한다. 결국 목의 양이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물질의 형상적 개념에서는 내와 용이 되고 대들보와 용마루가 되는 그러한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록은 즉 걸록은 인에 있고 간목의 걸록은 인목이 되죠. 인목은 토를 떠난 목으로 그 뿌리는 이미 끊겼고 그 가지가 이미 끊어졌다. 대들보와 용마루에 사용되는
통나무는 땅에서 벌써 떨어져 나온 거죠. 착벌된 거죠. 그리고 나무의 뿌리도 없는 거죠. 대들보와 용마루는 그러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사목으로 일컫는다. 결국 사목이라 하는 것은 영혼, 즉 기운만 남아있는 목이라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요소는 없어지고 영혼의, 즉 기운의 형상만 남아있는 것이 우리는 사목을 사목이라고 생각하면은 될 듯 합니다. 사목은 강목으로 모름지기, 도끼와 같은 연장으로 깎아서 그릇을 만들어야 한다. 해가 장생이 되고 간목은, 즉 양목은 근록은 인이 되고 생지는, 장생지는 해가 되는 거죠. 해는 강, 못, 호수, 이름이 된 갇힌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수가 왕하게 되는 그런 물이 해수라는 것이죠. 즉 다른 측면으로 봐서는 이렇게 왕하게 모인 수가 기적인 계염이 강하다고 또한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물들은 사수로,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사라 하는 말은 기운적인 계염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했었죠. 그러면은 해수는 수어 사수, 즉 기에 속하는 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목은 사수 중에 넣으면 모름지기, 오랜 세월 동안 잠겨 썩어 손상되지 않는다. 비유하면 삼춘나무는 수에서 도리어 견고해지게 되는 것과 같다. 강이나 목 같은 호수 같은 큰 물이 되는 그러한 곳에 통나무가 있으면은 오랜 세월 동안 잠겨 있어도 썩어 손상되지 않는다. 기가, 즉 목기가 살아있는 거죠. 이 또한 목이라 하는 것은 수가 근본이 된다는, 바탕이 된다는 말로도 이해하면 될 듯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싹이 나와서 나무로, 물질적인 나무로 생장되는 것은 아니죠. 물질적인 나무로 생장되려면은 화가 필요한 거죠. 그렇지만 기운으로서는 살아있는 거죠. 즉 음이 강해져서 목기인 양이 저장되어서 숨어 있는 거죠. 잠복되어 있는 거죠. 그러한 형태가 해수 중에, 즉 강이나 못, 호수 중에 잠겨있는 통나무라고 여기시면 될 듯 합니다. 그리고 사목과 활목에 관한 내용들이 여기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오행정기나 또 삼명통해의 내용 중에서 보면은 사목과 활목에 관한 내용을 어떻게 구분하나 하면은, 활목은 갑술화, 을해화는 목의 근원으로서 활목이 되고, 갑인수, 을묘수 이것은 목의 고향으로서 활목이 되고, 갑진화, 을사화는 목의 생으로서 활목이 되고, 그리고 사목은 갑신수, 을류수로 이것은 암금이 있기 때문에, 지지에 금이 있기 때문에 사목이 되고, 갑오금, 을미금은 금이 목을 극함으로 인해서 사목이 되고, 갑자금, 을축금도 금이 목을 극하여서 사목이라고 이렇게 구분하였습니다. 어디에? 오행정기에서 이렇게 구분하였고, 이 내용은 또한 삼명통에도 보면은 이만큼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나와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들이 흔히 할목이고 사목이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확실한 어떠한 것이 사목이 되고 어떠한 것이 활목이 되는 것에 관한 내용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오행정기나 삼명통에서는 이렇게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내용을 또 보겠습니다. 만약 수와 헤어져서 해안에 이르면 개수를 만나게 되는데, 개수는 활수로 천지 사이의 우로가 된다. 그러니까 갇혀있는 큰 물이 아니고 세상에 흘러다녀서 조금씩 존재하는 그러한 물이 활수라는 거죠. 해안에서 햇볕을 말렸다 다시 장마가 되면 금섭이 고르지 않게 되어 마르기도 하고 썩게 되기도 한다. 그래서 화도 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육지에, 땅에 있는 통나무는 습기를 머금어서 습하게 되고 다시 햇빛을 받으면 건조하게 되므로 그 건조할 때 화를 생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듯 합니다. 화가 왕하면 목은 반드시 분소되어 재가 되고 연기가 날리게 되는 근심이 있게 된다. 오화는 이화에 속한다. 여기에 있는 이란 말은 감리진태를 이야기한 거죠. 감이라 하는 것은 수를 이야기하는 거고, 진이라 하는 것은 무엇이냐? 목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리라 하는 것은 화를 이야기한 것이고, 태라 하는 것은 금을 이야기한 것이죠. 감리진태로 동서남북에 또한 해당하는 것이 되죠. 그래서 리화라고 한 것입니다. 무엇이 오화가? 화는 목에 힘입어 생하게 되니 목은 화의 의미가 되고, 아까 이야기했죠. 의미가 넓게 되면은 아이가 성장하게 된다. 이러한 개념. 그래서 화는 목에 힘입어 생하게 되니 목은 화의 의미가 되고, 화는
뭐고 자식이 된다. 자식이 왕하면 의미는 쇠약해지니 곧 어찌 끝이 있지 않겠는가. 이것이 자연의 이치로 간목은 오화에서 사한다. 경에 이르기를 목은 남방으로 달리지 않는다 하였다. 바로 이것 간목은 오에서 사하는 것을 말한 것이다. 생하고 왕하고 사하는 것은 결국 삼합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목은 해에서 생하고 인묘에서 왕하고 그리고 미에서 묘고에 들죠. 그래서 해, 묘, 미 삼합이 무엇입니까? 목국이 되는 거죠. 미에서 목이 묘고에 들어가니까 무덤에 들어가자면은 죽어야 하는 거죠. 죽고 난 후에 무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오에서 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목이 오에서 사한다. 그리고 생은 언제 다시 생하느냐? 해에서 생하게 되죠. 미, 신, 유, 술 가을에 잠복되어 있다가 묘고에 묻혀 있다가 해월이 되면은 다시 그러니까 큰 호수나 못이나 이런 데 잠겨 있는 통나무가 바로 목어 씨앗이 된다고 할 수도 있죠. 그래서 해 중에는 간목이 있는 거죠. 해 중에 목어 기운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기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또 보면 갑은 양으로 강하게 일어나 움직이는 목으로 목이 움직인다는 말이 원래 뿌리, 잎, 가지가 없다. 결국 움직인다는 말은 기운인 거죠. 그리고 양이고 양은 동적이고 음은 정적이잖아요. 음은 멈추어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글도 곰곰이 생각하면은 결국 기에 관한 내용인 거죠. 그래서 그릇을 만들 수 있다. 그릇을 만들어 사용하자면 필히 금의 힘을 빌려야 한다. 단련하고 견고한 금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금과 목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였는데 기적인 개념으로 보면은 솟아오르는 그 힘을 제약을 가하게 되어야지 물질이 형성되는 거죠. 퍼져서 물질이 형성되는 것은 바로 금이 솟아오르는 목기운을 누르기 때문에 누르게 되면은 솟아 올라가지 못하고 퍼져 나감으로 인해서 물질의 형상이 만들어지는 거죠. 비록 우리가 눈에 보이는 나무라는 개념을 가지고서 설명한 것이지만 기운적인 개념으로서 생각해보면은 바로 솟아오르는 기운을 눌러서 더 이상 솟아오르지 못하게 하는 그 힘이 금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현상을 가지고서 설명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솟아오르는 것을 누르는 것이 금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이야기하면은 누가 이걸 믿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나무를 가지고 통나무를 가지고 도끼로서 쪼아서 형상을 만들 수 있는 거죠. 목재로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대들보로 사용하고 용마루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견고한 금을 사용하여야 한다. 수의 도움도 받아 화의 초의 수가 배합되어 짝을 이루면 문명의 상을 이루게 되고 화가 과다하고 난망을 만나면 숫과 재가 되어 도리어 해롭게 무릇 목은 춘추에 개의치 않고 무성해지고 시들게 된다. 완전한 기운에 관한 이야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무라는 개념을 가지고 생각하면은 봄이나 가을에 개의치 않을 수가 없죠. 물질적인 개념으로 봐서는 분명하게 가을이나 춘추에 나무의 형상이 완전하게 달라지기 때문에 개의치 않는다는 말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춘추에 개의치 않는다고 했어요. 바로 뭐고 기운을 가지고 말한 것이니까 영혼을 가지고 말한 것이니까 무엇입니까? 봄이나 가을에 개의치 않게 되는 거죠. 나무라는 물질 같으면은 봄과 가을에 분명히 다르게 되기 때문에 영향이 없는 것이 아니죠. 그렇지만 기적인 개념으로 보면은 가을이거나 봄이거나 영향이 없다고 할 수가 있겠죠. 무릇 간목은 춘추에 개의치 않고 무성해지고 시들게 된다. 간목, 불사, 춘추 말미암지 않게 된다. 춘과 과거래 무엇이 영광과 초취에 되는 그러한 것이 불사, 개의치 않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였. 물이 닿게 되면 변하게 되는 정형이 없는 것이니 정형이 없다고 했잖아요. 정해진 형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인간으로 말하면 영혼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무엇이? 간목은 정형이 없다. 물질이 아니고 기운이라는 것이죠. 모름지기 화금수어 여하를 살피고 또 화합의 여하를 살펴야 한다. 그러므로 한 가지 이론에 집착하여 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물질과 기운의 상황을 다 고려하여야지 된다는 말이죠.